네, 안녕하세요. 이규철입니다. 초음파 스캔법, 유방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분 정도가 경과가 돼가지고 제가 맡은 시간이 30분에서 55분까지 25분인데 조금 지체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초음파의 인디케이션하고 맘모그라피하고 초음파의 상관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맘모그라피를 조금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퀴먼트하고 스캔법,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스캔한 후에 영상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옵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바이옵시는 핸즈온 코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방 초음파 인디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수유 중에 있는 환자이거나 35세 미만의 젊은 환자에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맘모그램에서 메스가 디텍션 됐거나 또는 맘모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지만 치밀 유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요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스가 확진이 된 경우 OP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옵시를 할 때 저희가 로컬리제이션을 하거나 그 메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또 초음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져지는 럼프가 있거나 그 다음에 영웅문에서 심텀이 있거나 그 다음에 보형물이 있는 분의 컨디셔널 이벨루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초음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맘모그라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맘모그라피는 저설량의 엑스레이로 특화된 메디컬 이미징입니다. 이게 그 암 진단, 초기 암을 진단하는 데는 넘버원 모달리티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초음파나 MRI는 추가적인 진단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의 루틴 프로젝션이 있는데 이쪽 그림은 크로니오 코달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찍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메디오 라터럴 오브리크 뷰라고 해서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두 가지의 사진을 획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루틴 맘모그라피 프로젝션인데요. 이 사진이 메디오 라터럴 오브리크, 그다음에 크로니오 코달 두 장입니다. 이 중간에 가상의 선을 그어서 저희가 로컬리제이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크로니오 코달은 위쪽을 아우터, 그리고 밑에 쪽을 이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디오 라터럴 오브리크는 어퍼, 로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선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 그림 자체가 이 사선 방향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맘모그라피와 초음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가 기존에는 저희들이 메스의 성상, 솔리드인지 시스틱인지를 감별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인터벤션 프로시저를 할 때 가이던스 역할만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맘모그래피의 그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초음파가 2차적인 진단적인 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맘모그래피 상에서 다음과 같이 메스나 아시메트리, 아키텍처럴 디스토션, 칼시피케이션 같은 이상 소견이 보였을 때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그 이상 소견의 로케이션, 사이즈, 쉐이프, 마진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한 전단에 근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병원에서 검진을 했을 때 그 방사선과 판독 선생님이 저한테 판독지를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초음파 하는 거를 조금 총괄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인데요. 라이트 아우터에 아시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오 라터럴 오브리크 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를 하라고 해서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72세 환자고요.
이 환자는 RUI에 그룹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42세 여자 환자고요. 이 환자도 라이트 어퍼에 아시메트리가 보였는데 크로니오 코달비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52세 환자고 포칼 아시메트리가 RUI, RU5에서 보였습니다. 초음파를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소화기내과인데도 이렇게 유방 초음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오대암 검진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그 방사선과 판독지를 쭉 보니까 그 전에 그 필름 맘모그라피 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 맘모그램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이렇게 그 판독이 나오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초음파를 안 하고 2차, 3차 기관으로 보냈는데 거의 다 특별한 게 없다고 노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관심을 갖고 초음파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맘모그라피와 초음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 맘모그라피의 이상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터미놀로지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시메트리를 이렇게 맘모그라피 사진상에서 보입니다. 이 아시메트리하고 메스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아시메트리라는 걸 비대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콘폼되지 않은 메스라이크 리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판독지에 아시메트리가 나오면 여기 메스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아키텍처럴 디스토션. 이것도 사진상에는 이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터미놀로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상적인 아키텍처가 디스토션 됐고 그다음 메스가 데피니트하게 보이지는 않은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칼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칼시피케이션이 터미널 덕트 안하고 그 다음에 액시나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 터미널 덕탈 로뷸라 유니트 TDLU라는 텀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끝을 액시나라고 그러고요. 이 덕트, 터미널에 있는 덕트를 덕트라고 하는데 터미널 덕트에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면 인트라 덕탈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액시나에서 보이면 로뷸라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판독이 나옵니다. TDLU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TDLU는 이 펑셔널 유니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브레스트 패솔로지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방이 터미널 덕트인데 여기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면 인트라 덕탈 칼시피케이션. 요걸 갖다 로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하나가 액시나가 되겠죠. 이 액시나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로뷸라 칼시피케이션. 이 두 칼시피케이션이 패솔로지를 요구합니다. 이 칼시피케이션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분포에 따라서 비나이 말리그넌스로 또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추후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판독지를 받다 보면은 아몰퍼스 칼시피케이션이라는 좀 잘 안 들어봤던 텀이 있어서 제가 터미놀로지로 바꿔놨습니다. 이 아몰퍼스 칼시피케이션이 가끔 판독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clearly defined shape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몰하고 헤이지한 어피런스를 보입니다. 이 아몰퍼스 칼시피케이션도 이렇게 보시면 20% 이상의 말리그넌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 형태의 칼시피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칼시피케이션을 바이라드 카테고리 안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바이라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을 공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티라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겠는데 이쪽 유방에서는 바이라드라고 해서 터미놀로지가 브레스트 이미징 리포팅 앤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게 1992년도에 미국 방사선 협회에서 방사선과 의사들이
사진을 찍고 판독을 할 때 임상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2013년도에 5번째 업데이트가 되면서 처음에 맘모그라피로 시작했던 것이 초음파 MRI까지 확대가 돼서 이 자체가 병변 자체를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는 걸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거의 터미놀로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는 맘모그라피에서 바일에 대해서 맘모그라피상 티슈 컴포지션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A에서 D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A를 보면은 페리 브레스트입니다. D를 보면은 덴스한 브레스트인데 이게 이제 치료 주방에 해당되고 그 사이에 덴스한 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는 맘모를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티슈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이 슬라이드는 울트라사운드로 티슈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한 겁니다. 초음파상으로도 조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호모지니어스 에코텍스처 원입니다. 이거는 차후의 아나토미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간을 파렌카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파렌카임이 주로 페트로 이루어져 있다. 호모지니어스한 페트로 이루어졌다 해서 호모지니어스 페트라고 얘기해요. 이 다음 슬라이드는 호모지니어스 에코 텍스처 2인데요. 요거는 페트 대신에 파이브로 그랜듈라 티슈로 아무 호모지니어스하게 디퓨즈하게 있다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헤테로지너스 백그라운드 티슈 3인데요. 요거는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이 파렌카임 자체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파이브러스 티슈하고 시커멓게 보이는 덕트하고 그다음에 패드 로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 덕트 딜라테이션하고 펜 로뷸이 합쳐진 것이 스몰 매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바이라드 카테고리를 1번에서 5번까지 정해가지고 그 병변 자체의 진단적인 어프로치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토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립 사이에 유방이 위치하고 되고요. 메디알 쪽으로는 스토널 마진에서부터 라터럴 미드 엑실러리 라인에 위치합니다. 다이아미터는 10에서 12cm, 시크니스는 5에서 7cm, 그리고 7에서 20개의 로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케마틱하게 그림을 보면은 이쪽에 체스트 월이 있겠고요. 로뷸이 있고 그 밑에 덕트가 있고 니플, 그 주위에 알레올라가 있겠습니다. 쿠퍼스 리가멘트라는 텀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헷갈리셔서 이게 커넥티브 티슈 셉텀이라고 다시 슬라이드를 한 장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케마틱하게 저희가 유방을 볼 때 중간중간에 레드 라인이 있는데 이게 쿠퍼스 리가멘트입니다.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쿠퍼스 리가멘트는 팩토라리스 메이저 머슬 그 앞쪽에 슈퍼피셜 피셔부터 스킨까지 익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브레스트가 테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쪽까지 브레스트 티슈가 있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 쿼드란트에 따라서 롭의 컨센트레이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퍼 아우터에 45%의 캔서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초음파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어 포션은 파렌카임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보이고요. 근데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니플 알레올라 컴플렉스의 25%의 캔서 리스크가 있는 게 또 특징적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엑실러리 림프노드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을 기준으로 임페로 라터랄 레벨 1,
포스테리어를 레벨 2, 슈페로 메디알 파트를 림프노드 레벨 3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노그래픽 아나토미를 보시겠습니다. 맨 위의 층이 스킨층입니다. 스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 옆에 스케마틱한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중간에 이 시커먼 라인, 여기서는 이제 하얗게 보이는 이게 쿠퍼스 리가멘트가 되겠고요. 그 사이 하이퍼 에코인 부위분이 서브큐테니어스 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 파렌카임이 되겠고요. 그 뒤에가 레트로 마마리 팻이 되겠고, 머슬층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팩토라리스 메이저 마이너, 프롤라 리프팅이 보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니플 알레올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플은 여러 가지의 니플 타입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플랫, 롱, 인버티드 니플이 있고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그리고 니플 알레올라 컴플렉스로 나타나고요. 이 하이퍼 에코이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면 브레스트 캔서가 하이퍼 메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브 알레올라 메스와 오인되기 쉽습니다. 또 에코스틱 쉐도잉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조금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업셋 패드를 사용하거나 젤을 좀 두껍게 묻히거나 그 다음에 탐촉자의 옆면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거 하나하나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셋 패드라는 것은 한국말로 균형 패드입니다.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마켓에서 나와 있고요. 이걸 하나 사셔가지고 이걸 사셔가지고 니플을 검사를 하실 때는 이 위에다가 탐촉자를 대고 검사하시면 또 쉽게 또 감별이 되겠습니다. 또 탐촉자를 페리페랄 포션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 두 사진은 제가 팁으로 어떤 선생님한테 얻은 건데요. 요거는 이쪽 사진은 일반적인 개인으로 했더니 알레올라 컴플렉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을 좀 올렸더니 좀 많이 좀 클리어하게 보이죠. 이쪽은 개인이 56이고 여기는 개인이 85인데 아마 제가 100으로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나토미를 존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만마리 존인데 만마리 존의 앞쪽은 프리만마리, 스킨하고 서브큐테니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만마리 존의 뒤쪽은 레트로 만마리, 그래서 머슬층, 림프롤라, 쿠퍼스 리가멘트 등이 있겠습니다. 프리만마리 존을 보면은 스킨하고 서브큐테니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킨층이 3mm 미만이면서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하이퍼 에코제닉 라인이 있습니다. 이 사이는 더미스고요. 또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서브큐테니어스 팻입니다. 이 서브큐테니어스 팻의 에코제니시티가 아이소 에코입니다. 이걸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만마리 레이어고요. 그 뒤에 레트로 만마리 레이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리만마리 존을 보면 스킨 서브큐테니어스 팻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팻이 아이소 에코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쿠퍼스 리가멘트가 하이퍼 에코익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사진을 보면 A가 스킨입니다. 스킨인데 첫 번째 하이퍼 에코익 라인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더미스하고 두 번째 하이퍼 에코익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커멓게 된 부분이 서브큐테니어스 팻인데 조금 덥죠. BC가 쿠퍼스 리가멘트입니다. 커넥티브 티슈 셉텀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이 파렌카임입니다. 파렌카임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얗게 보이는 것이 파이브러스 티슈, 그리고 하이퍼하게 보이는 것이 그랜듈라 티슈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머슬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마리 존은 크게 그랜듈라 티슈와 쿠퍼스 리가멘트로 나누는데요. 그중에서 그랜듈라 티슈가 파렌카임과 스트로말로 나뉩니다. 파렌카임이 중요한데요. 덕트 시스템이 아이소하게 보이고 TDLU도 아이소하게 보이고 여기가 주로 병변이 많이 생기는 데인데요. 그 외에 스트로말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dense interlobular fibrous tissue가 하이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퍼하게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만마리 존에도 팻가 있습니다. 서브큐테니어스 팻하고 레트로 만마리 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마리 존에도 팻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노멀 소노그라피 퍼포먼트입니다. 1번이 스킨이 되겠고요. 2번이 서브큐테니어스 팻이 되겠습니다. 3번은 조금 이름이 다른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쿠퍼스 리가멘트의 엔드를 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4번은 이게 파렌카임이 되겠는데 이 덕트를 롱디튜드널하게 잘 잡아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또 이거를 덕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6번은 그 뒷부분의 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DLU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넣습니다. TDLU는 브레스트의 펑셔널 유니티이면서 대부분의 브레스트 패솔로지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트가 있고요. 터미널 덕트가 있고 로뷸라가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TDLU가 어떻게 보이느냐?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CC라고 적어놓은 게 다 이 터미널 TDLU입니다. TDLU. 이런 데서 캔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이쪽 사진은 다른 환자 건데 약간 에코제니스가 다르지만 여기 이렇게 하이퍼 에코한 부분이 TDLU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트로 만마리 종류인데 그거는 펫에 따라서 볼륨이 여러 종류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팩토라이스 베리어. 이거는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체스트 월도 있는데요. 체스트 월도 뭐 팩토라이스 메이저가 하이퍼하고 하이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라인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퓨버티 브레스트 티슈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요 하이퍼 에코익 레이어 여기가 지금 파렌카임인데 파렌카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요거는 가임기 여성의 파렌카임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파렌카임은 이렇게 하얗게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는 중간중간에 TDLU 같은 그랜듈라 티슈가 있는데 정상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폐경 후에 티슈인데요. 이 서브큐테니어스 펜 밑에 파렌카임이 있어야 되는데 파렌카임이 거의 없어지고 스트로말 티슈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굉장히 좋은 사진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하고 B는 똑같은 사진입니다. A를 보시고 각 층이 어떤 층인지를 추측을 하시고 그 답이 맞는지 없고 확인해 주십시오. 처음 초음파를 하다 보면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거에 많이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방 초음파가 쉽습니다. 스캐닝 하기가 판독하기가 좀 어려운데 스캐닝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하고 D는 똑같은 거예요. C를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파렌카임이 어디까지고 서브큐테니어스 레벨이 어디까지고 판단을 하시고 그 옆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타입의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천천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퀴즈같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큐먼트와 스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큐먼트, 환자의 포지셔닝, 스캐닝 테크닉, 초음파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촉자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 환자들 보면은 만모를 안 찍고 초음파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모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만모는 절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모를 하면서 이 브레스트를 누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유방 두께를 최소화해서 병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디에이션을 적게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도 물론 두께를 최소화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고 눌러대지는 않습니다. 그 자세에 따라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환자를 보시다 보면 터득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는 슈파인하고 컨트롤 아트랄 포스테리어 오브리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팔을 올리면 맨 밑에 내측 유방이 평평해집니다.